매주 수요일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제 우려를 표명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인사들이 정치 테러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두 분 많이 놀라셨죠?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지역에서 뭐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깜짝 놀라는 뉴스여서요. 속보가 뜨고 나서 정말 그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랬고, 정말 그래도 신속하게 잘 그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야당의 현직 대표이고 유력 정치인을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피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나마 빨리 수습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진짜 좀 충격을 먹었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피습 사건이 과거에도 좀 있어서 그때마다 놀라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아주 두드러진 일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정치의 어떤 증오 정치,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심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반성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이제 대통령제 하에 있는 우리 정치 시스템이 그런 부분과 좀 친화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양당제로 고착화되어 있는 그 정치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자기의 지지층들을 견고하게 이렇게 묶기 위해서 분노를 계속 재생산하고 분노를 동원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비단. 그래서 각국의 대통령제 하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또 그 자기들의 분노화된 지지층들을 결집해내는 분노의 동원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그러면 서로가 피해자예요. 정치인도 피해자고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도 피해자거든요. 전체 정치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 저도 이제 그 정치 현장에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실제로 신체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는 이 엄청난 무서운 사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또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이 정신적 테러도 많이 당해요. 이른바 이제 비물리적 폭력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 정치인들, 또 그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 속에서 서로 표출하고 뭐 댓글 테러.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정말 읽어보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참 심각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정신적 테러나 비물리적 폭력도 사실은 우리가 이참에 한번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서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 진영 정치가 나온 비극이다. 두 분 다 이제 저기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저 홍 시장 말씀을.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 피습 당시에 사복 경찰들이 거기 이제 사실은 질서 유지차에 있었던 거고 밀착 경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이제 그랬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경찰이 주요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전담 보호팀 이제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런 그 한동훈 위원장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그 수행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냥 질서 유지 플러스 신변 경호의 어떤 개념이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재작년에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전 총리가 유세하다가 이제 사제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작년 4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오사카 지역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그때 파이프 사제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게 늦게 터져가지고 다행이었지, 그나마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정치인들이 유세하고 연설하는데 너무 허술하다. 누구나 와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 가장 유권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이게 저는 뭐 정치를 안 해봤지만 워낙 많은 정치인분들 알고 얘기도 들으니까 그러는데 악수 한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스킨십과 친밀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악수를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뭐 이를 되면은 253개 지역구에 나오는 양당에 2명씩만 해도 500명이 넘고 뭐 3-4명 하면은 뭐 1,5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다 경호를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특히 중요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 뭐 대통령은 뭐 선거에 뛰시진 않지만은 양당의 대표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경호를 이참에 좀 강화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좀 흉흉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찰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펑퍼짐하지 않게 범위를 좁혀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인의 이제 딜레마 같은 거죠. 일반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스킨십하고 인사를 직접 드릴 수밖에 없는 숙명인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서 대중들을 만나고 유권자를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권자로 앞에 맞닥뜨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하에서 우발적인 행동을 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말로는 많이 싸웁니다. 말로는 많이 싸우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치의 숙명 같은 거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전체 무슨 후보자들이나 전체 정치인들 다 그렇게 신변경호를 붙이는 건 불가능하고 저도 우리 김지윤 수석 에디터 말씀대로 주요 비중 있는 대표급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라도 그 경호를 조금 더 강화해서 그 매뉴얼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경찰들이 그 경호 인력들을 배치하고 일반 유권자들이나 일반 대중과는 어떻게 좀 분리시킬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제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지금 가늠할 수는 없는데 뭐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요 정치 일정들이 이제 차질을 빚게 되고 당장 오늘도 뭐 문 전 대통령 오찬 대통령 신년 할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오늘 원칙과 상식 저 회견이 아마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미루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뭐 탈당 회견 미루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 일정만 미룬 건지 아니면 이게 한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그 상황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정이 이렇게 좀 그 단순하게 좀 수년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 사건은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정치적 테러였지만 이 테러 사건 자체가 뭐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조사가 마무리되면 또 그 다음 정치적 상황은 그대로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범인 그 테러범이 뭐 그냥 의회의 어떤 의도나 의회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정치판 전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 송영길 전 대표 테러라든지 피습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표 피습처럼 그냥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지지자 혹은 반대자의 이런 물리적 폭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존의 정치 상황 이낙연 대표의 신당 행위라든지 신당 창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의 고민이라든지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신년에 맞춰서 자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은 일시적으로 수년될 뿐이지 뭐 큰 국면적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그러면은 제가 장당을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 말은 이제 시일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반전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차원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정치 일정이 지금 다 뒤로 미뤄지면은요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왜 무슨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공천 문제가 너무 뒤로 이게 뭐 수년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은 사실은 원래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입장을 물어보기로 했는데 연초에 다시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직업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직업 뭐 어떤 유불리를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말해서 비명계가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친명을 중심으로 조금 어떤 민주당에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정론이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006년에 피습당했을 때도 그때 대전은요 이렇게 하면서 그 동정 여론이 확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전체 판세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비명과 친명이 이렇게 당 주류와 비주류가 싸우는 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가해자의 피해자의 당적과 정치의 성향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그 사람이 개인에 있을지언정 예를 들면은 나는 뭐 비명계였다 뭐 이런 식의 뭐 이게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굉장히 비명계로서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국민의힘이 또 궁지에 몰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 굉장히 나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 그렇군요. 이 와중에 그 여야가 이제 각각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 입조심 중요하죠. 이럴 때. 그렇죠. 그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다 그 부분을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취소해야 될지 왜냐하면 뭐 유권자들 만나서 인사할 때 웃으면서 악수하는 게 다 통례 아닙니까? 상례인데 그렇게 하기도 정말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어제 처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모두 이런 그 비상한 시국에서는 후보자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당이든 말과 행동이 굉장히 각별하게 엄중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민주당 내의 어떤 친명 비명 갈등에는 이 사건이 그 일시적으로 본다면 비명에 상당히 좀 그 유축이 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한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잠시 좀 뒤로 미뤄질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의 시간에 좀 그 연기 외에는 민주당 내에서의 저 갈등도 결국은 뭐 정해진 수순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이 분의 어떤 행적이나 이분의 그 경찰에서의 뭐 진술이나 발언이 의외의 어떤 폭발력을 가진 발언이 나오면 그건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뭐 그 우리 당 당적이든 민주당 당적이든 사실은 이렇게 일부 그 일탈한 유권자나 일탈한 강성 유권자의 일탈 행위지 그 자체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 어제가 사실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네. 그 자기가 이제 첫 전국 순회 행보를 하는데 딱 집은 데가 대전하고 그렇죠. 그 대구였거든요. 대전이 보니까 지난번에 7대 0이었더군요. 네. 네. 그리고 대구는 어쨌든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해서 그 두 곳을 딱 집어서 갔는데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로키로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정을 일부 취소를 했습니다. 네네. 축소를 하고. 그런 중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자기는 뭐 메시지는 나름대로 이제 발산을 했어요. 뭐냐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자기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필승 어떤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과 자세가 그런저런 사직생의 저는 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직 법무장관 하다가 갑자기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잖아요. 네. 그 신분의 전환 자기의 어떤 그 처지의 전환 자체를 저는 비상한 결기와 비상한 결심 없이는 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해서 신속하게 이 집권 여당 대표로 온다고 결심할 때부터 이미 뒤는 없다라고 하는 좀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선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사실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는 제가 뭐 이런 말을 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올인 상태입니다. 모든 걸 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좀 남겨놓고 여지를 두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올와 나싱이죠. 이번에 이겨서 정말 크게 정치적 미래의 어떤 그 미래를 도모하든 아니면 정말 이번에 진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정치적 자산들이 한순간에 사실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직생의 각오라고 저는 처음부터 봤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네. SNS 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다고 그래요? MBN이 지금 단독 보도로 올렸는데요.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김 씨를 살해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지금 뭐 이런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걱정이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게 왜냐하면은 전염성이 있어서 예전에 모방 범죄 그렇죠. 비슷하게. 예. 모방 범죄, 신림동 모방 범죄도 있어가지고 예, 예.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으로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고요. 한동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에서는 저번에 법무부 장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의 언어를 구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구에서는 KTX 3시간 늦춰가지고 사진 찍어주느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수년했던 약간 정치 행보를 시사하는 듯한 두 가지의 상징적인 곳이 대전과 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뭐 요거를 이제 지금 거기를 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지금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의 취지도 했어요. 근데 진다는 생각은 안 하더라도 뭐가 지금 위험점인지는 당이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약점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586 정치 공격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건 좋은데 당의 약점이 정말 많고 이 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한다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KBS 여론조사 질문 드릴게요. 거기에 아마 포함돼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당 후보 뽑을 건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28%, 민주당 26%. 이건 뭐 우열이 아닌 겁니다.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거는 KBS 조사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투표할 후보 없다. 41%. 부동층이 무려 41%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정당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그죠. 비해서 맞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얼마나 내가 능동적으로 표를 줘야 될지를 각 정당이 설득하지 못해서 내 표 줄 데가 없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양 정당이 다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더 싫은지를 놓고 막판에 얘가 더 싫으니까 이쪽에 줘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당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당에 내일 투표하겠다라는 의미가 없고 내일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다라가 의미가 있는 거든요. 선거 일주일 전에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마음이 정해지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은 정권 심판론 아니면 정부 지지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이라면은 정권 지지를 위해서 여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을 심판하는 이게 훨씬 더 지표상으로 좀 더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 긍정 부정을 보면은 이거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 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이거를 지금 판세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뭐 정당 지지도나 어느 후보 찍을 거냐 이거보다 어느 당 후보 찍을 거냐 이거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훨씬 더 그 선거 결과하고 직결된다. 그 보통의 경우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맞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지난 이제 21대 총선이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알기로는 50%대를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이 그냥 행정관 출신만 왔어도 당선이 많이 됐어요. 네.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많이 홍보를 했고 그러나 지금은 30%대 박스권에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산과의 거리를 사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집권 여당의 숙명 같은 지금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아까 말씀하신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도 네네. 용산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 용산과 한 몸으로 가느냐, 용산과 좀 그 차별화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저희들 같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수치입니다. 30%를 못 넘는다는 게. 그래서 그걸 믿고 사실은 또 민주당은 무사 안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도 수도권은 싹쓸이 할 수 있다. 또 이런 또 낙관론적 해석이 또 있어요. 보시기에 30% 중후반대 그 이른바 박스권을 좀 네. 탈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과제죠.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천 과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 선거를 지휘할 텐데 어떤 메시지와 어떤 프레임으로 갈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김준일 수석 에디터도 분석했고 그 여론조사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찬반은 뭐 확연하게 일정한 그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여야 각 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그냥 호각세입니다.
어디 당이 앞서간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지금 양당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천 이전이기 때문에 후보가 또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지금 어느 당 후보에게 찍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결심하지 않죠. 그냥 지켜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판이 정말 자기 수도권 선거의 압승의 판이라고 생각해서 갈 건지 아니면 비명계라든지 내부의 어떤 혁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건지를 판단해야 할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런 어떤 따가운 수도권의 그 국민들의 눈초리를 어떻게 잘 그 변화와 혁신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서로 경쟁을 해야지 이 부분이 서로 그냥 이대로 간다 해가지고 요행만 바라면 사실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경우에도 양당 모두 아주 뜨거운 해초를 맞을 겁니다. 100일이 짧다면 짧지만 금방 갑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또 상당히 많이 남은 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공천 진행되고 그러면 그 뒤로는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훅 지나가기 그냥 때문에 가버리니까. 그 이전에 사실 한 달여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번 조사는 한국 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현재로서 지금 여야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2명이 3년 뒤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 명은 치명상을 입겠어요. 입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거의 20%포인트 차가 날 때는 대부분 굉장히 선거가 여당이 그러니까 낮은 쪽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커플링 동조화 현상이 강한데 디커플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희망을 줘가지고 비대위 같은 거를 이끌었을 때 그게 디커플링이 됐고 그게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가 그랬거든요. 이명박 정부 말기 때.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를 띄운 것이고 최근에 보수 언론이 특히 보면은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뭐 존재감을 띄운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매치업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은 3년 뒤에 대선에서 뭐 지지율이 뭐 누가 뭐 앞섰네 동률이 내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막 이런 게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게 조금 가능하려면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 두 사람이 5년 동안 싸운 거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서사를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라도 차별화가 되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은 그런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몸 같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과제가 남은 거고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 그 총선 직전에 황교안 대표 있었잖아요. 대선 지지율 1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12월까지 2019년 12월까지. 근데 갑자기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총선을 치고 나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좀 지더라도 석패하더라도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저 뭐 이렇게 아쉽게 졌는지 이런 거를 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우리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과제는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프레임을 잡아서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하니까 우리 당은 그러면 586과 이 팬덤 정치에 포박당한 민주당 심판을 하겠다라는 야당 심판을 걸고 나올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건 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내부의 성찰과 반성과 혁신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방향은 저는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 사퇴하면서 큰 방향으로는 이제는 과거 행태와는 다른 당의 어떤 혁신을 보여주겠다 방향을 잡았는데 그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변화의 그 시작을 했을 때 그 변화한 공천 혁신하려면 마지막에 또 그걸 채워 넣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갈이는 대폭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빈자리 채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웠는데 만에 하나 그래 윤석열 대통령과 용상과 거의 일체화된 사람이 후보로 내려온다? 이러면 사실 도라미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과제는 정말 프레임 잘 짜고 그다음에 내부 혁신과 이 김장연대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접근에서 혁신하는 건 맞는데 결과는 어떤 사람을 얼마나 좋은 분을 정말 요소에 잘 내려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용상과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2년에 이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규정하는 전 관건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저 소통을 더 강화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초반했던 도어 스태핑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것도 석연치 않은 과정이었고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제가 캠프 때 모셨던 대통령이 혹시 이게 장점을 잘 하면 훨씬 더 소탈하게 대중들하고 국민들하고 잘 대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안타깝고 저는 지금이라도 금년부터라도 신년 기자회견부터 통해서 짜여진 각본 말고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보시는 본인의 진정성과 진심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에디터님도 30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그 용산으로 그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으로 나온 게 지금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작년 8월에 한 번 빼놓고 지금 한 번도 없어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파격을 좀 보여줘라.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만약 부족하더라도 솔직히 답변하면은 이 인기가 오를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본격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